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그 조사 방법론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기말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과목인데 여러분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여러분과 그 함께했던 이 한 학기가 물론 좀 분주했고 여러 가지로 어, 그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고 또 열심히 수강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기말고사 그렇게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는 방법은 기말고사는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될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점수 또 다 드릴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고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여러분이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더 힘들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잘 하셨고 잘 버티셨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 서베이를 위한 연구계획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그 14강에서는 이제 다양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을 또 안내를 하겠고, 물론 이제 이것은 각 대학별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싶고요. 또 이제 그에 따르는 학위 논문 심사 과정, 또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서베이 그 연구에 그 초점을 두고 이 교재 자체가 서베이 연구니까 두고 있어서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실험법의 경우에서도 서베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 그 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제외하더라도 여기서 제시하는 연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준용해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어떤 방식이든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 연구 계획서의 의미 그리고 그 연구 계획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계획서의 의미 연구 계획서의 의미 사회과학 연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연구자가 사회 현상에 대하여서 연구자가 즉 여러분이 되겠죠. 사회 현상에 대하여서 가졌던 문제의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구는 공부와 조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는 이미 존재하는 남이 연구한 지식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그 이치를 깨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발견한 지식이나 이론을 잘 정리하는 것, 타인이 발견한 지식이나 이론을 잘 정리하는 것은 공부의 결과물을 기록하는 것일 뿐이고 공부의 그 결과물을 기록하는 것 뿐이고 연구 논문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와는 달리 이제 연구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연구 주제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연구 과정은 자신의 연구 문제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 이제 그렇다면 연구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연구 문제에 적합한 내가 이제 연구할 그 연구 문제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적합하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가장 그 연구 문제에 적합한 마땅한 합당한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그 결론에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논문이고 또한 연구 보고서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문제의식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복잡하면서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아주 힘든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힘들고 먼 여정의 길을 잃지 않으면서 그 길을 잃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초반에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게 된다면 지도 교수가 할당이 되고 그 지도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논문이 진행되어져 가고 연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과 교수님의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과정들 그리고 자료를 얻는 데 있어서의 그 부족함, 자료의 그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또 생활을 해 가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은 또 많은 시간 할애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논문 쓰는 순간부터. 그럴 때에 이 연구 계획서라는 것의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 연구를 계획을 잘 세우게 되어지면 그 계획에 따라 논문이 진척되고 진행되고 발전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연구 과정인데 논문을 쓰는 과정인데 계획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요번에 논문 안 쓰고 다음 기회에 논문을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약한 생각들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그 계획서대로만 진행이 되어진다면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 계획서는 교재를 보십시오. 연구 계획서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세밀하게 짠 설계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건물의 설계도를 작성하게 되면 완성된 건물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와 공법 등을 중간마다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계도만 연구 계획서만 이렇게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설계도를 완성한 것과 같다. 작성된 것과 같다. 그래서 설계도가 일단 작성이 되어지면 건물의 그 완성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 공법,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설계도 안에서. 이런 것처럼 연구 계획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과 설계도와 같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좋은 연구 계획서는 연구자가 특정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완성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계획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 계획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 계획서는 연구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연구 계획서를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는 연구를 위한 것, 내가 나의 연구를 위한 것, 나의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연구 계획서를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 계획서가 통과가 돼야 그 논문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거 다 쓰는 게 아니고, 지도 교수의 지도 하에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 교수로부터 오케이 그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논문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는 연구를 위한 것인가 동시에 연구 계획서를 심사하는 분의 만족도를 위해서, 그분의 허락을 얻기 위하여서 또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그 연구 계획서는 지도 교수와 심사에 참여하는 교수에게, 연구 보고서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서에는 연구 예산을 후원하는 단체에 보내주어 가지고, 이 연구를 후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이러이러한 과정과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쓰겠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 이런 구조, 이러이러한 일정, 이것을 거기에 보내줘서 그들의 마음을 그래, 이 논문은 괜찮구나, 이 연구 계획서는 괜찮구나 라고 하는 흡족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또한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연구 계획서가 가져야 되는 특징,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본 교재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그것을 구분을 했는데요. 자,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연구의 진행 흐름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기술한다, 쓴다 하는 것이죠. 연구는 개인의 작업이기도 하고 공동의 작업인 경우가 꽤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함께하는 공동의 작업이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이제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이제 공동의 작업인데 누구랑 공동 작업이냐? 지도교수랑 함께하는 거예요. 지도교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의 흐름들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논문은 나 혼자만의 그런 작품이 아니라 지도교수와의 공동의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이런 점에서 연구 계획서는 연구에 참여하거나 혹은 자문하거나 지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구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쉽게 서술하고, 즉 쉽게 쓰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가 뭐 나만의 계획이니까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동의 작업이다. 누구와 지도교수와 그리고 후원단체에게 나는 어떻게 쓴다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개입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3명의 논문 공저다, 같이 쓴다, 같이 연구한다 라고 할 때에 물론 3명이 쓰겠지만 쓰는 각자 개개인의 연구 과정이라는 거예요. 3명이지만 3명 각자가 쓰는 연구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논문의 경우에는 개인 연구자가 연구 진행해서 주된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 것이죠.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공동 연구일 경우에요. 연구 책임자가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뭔가 책임자가 있어야죠. 3명이 이거 공저다, 3명이 같이 쓴다라고 할 때 거기에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책을 어떻게 이 연구를 진행의 과정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뭔가 수정하고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이게 그 책임자가 선정되지 않아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 주장 저것 주장하고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흩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임자가 이제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이끌려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연구 계획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연구자나 또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 계획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연구자나 연구 책임자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연구 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질문지는 언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 또 자료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 무엇이 도움을 주느냐, 이런 연구 계획서가 그런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구 계획서에는 연구 문제, 연구 방법과 세부 절차, 그 연구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죠. 연구 문제, 또 연구 방법과 끝, 그리고 세부적인 절차, 또 연구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것이 연구되어지는지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연구 계획서에서 정한 내용을 항상 그대로 지키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때에 따라서 연구 과정에서 연구 계획서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지고 첨부되고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의 IRB에서 요구하는 연구 윤리 심의를 위해서 연구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미 우리는 IRB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윤리와 관련되어진 심의를 할 경우에 연구 계획서가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 계획서에서는 연구의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자료의 활용과 보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서 연구 윤리 심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연구의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 뭐가요? 연구계획서가. 건축의 설계도를 그릴 때는 조감도 등을 제시하잖아요. 그 건물을. 이런 모양의 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연구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계획서를 잘 파악하면 그 연구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연구계획서에는 연구를 통해서 예측되는 결과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이에 따라서 잘 작성된 연구계획서에는 연구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구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 단계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논문을 쓰게 되잖아요.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학부생인가요? 그러면 이제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방법이 이제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논문을 쓰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데,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뭐 시험을 통해서 통과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학부라면. 그러나 이제 석사나 박사인 경우에는 시험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없어요.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이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논문의 구성, 계획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대학에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연구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좌절하거나 허둥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종종 단순한 질문만 가지고 지도교수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이 공부하면서 감명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와 비슷한 것을 연구하고 싶다. 아주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 계획서에는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그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한 때에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자재, 공법, 그것을 고려하면서 그리는 게 설계도예요. 이런 것은 설계도를 만든 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만들 때 이미 고려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설계도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연구 계획서도 이 설계도와 똑같아요.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작성에 따라 그 표에 따라서 연구가 흘러가려면 그 연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성 계획서를 쓰는 것이 맞지 않아요? 계획서라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의 계획이니까 그 자체를 모르면 계획서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 계획서도 특정한 형식이 있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연구 제목이 뭐냐? 자, 이 계획서에는 제목이 필요하고요. 제목이 필요하고 연구 목차. 이거는 이제 이 목차는 일단은 그 연구의 흐름을 위해서 목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 목차는 바뀌어요. 나중에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바뀐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써놔야 되죠.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론적 배경들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 뭐냐? 연구 방법.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되는 예측 결과를 써줘야 돼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 일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 이러한 참고 문헌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표로 작성이 되어졌는데, 자, 그 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연구 계획서의 구성입니다. 구성의 이것은 구성 항목 이것은 어떻게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썼고 그 다음에 그것의 세부 설명이에요. 제목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논문의 제목,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을 잘 드러내도록 제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는 그냥 뭐뭐에 대한 연구, 뭐뭐에 관한 고찰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목을 이제 써야 돼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쓸 때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되어지는 연구 목차, 연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연구 결과물의 목차를 서술하는 것이 좋겠고요. 흐름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예측되는 결과, 그 다음에 향후 진행될 일정, 자기의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헌, 어느 정도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지 그를 제시하는 거고, 부록, 질문지나 작성이 되었다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첨부합니다. 근데 이것은 연구 계획서 단계에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질문지를 작성해 가지고 할 경우가 좀 이르긴 해요. 아직은.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계획서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제목과 연구 목차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제 위에 표에 설명했던데 상세적으로 설명하는데
연구 제목은 짧은 문구로 연구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연구 제목은 짧은 문구로 연구 전체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구 제목은 그 자체로 연구 계획서를 요약한 것이다. 연구의 성격을 보여주고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연구 제목을 보고 어떤 연구인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연구 제목은 충분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함축한 표현이어야 된다. 뭐가요? 제목에 연구 계획서는 대부분 누군가에게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심사를 받기 위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문 심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작성되기도 하지만 외부 기관에서 연구 지원을 받기 위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따라서 연구 제목에서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돼요. 제목만 읽어도 이건 뭐에 대한 것이구나, 어떻게 가겠구나 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에 따라서 연구 제목에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심사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에도 이 내용이 충분히 함축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제목은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대상, 변수 등을 적절하게 제목으로 드러내는 것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여러분이 이거는 그 팁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동영상을 멈추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적어보고 그것을 활용해서 연구 제목을 또 정할 수 있다. 하나의 팁입니다. 연구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질문해 놓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연구 제목을 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왜 하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가? 라는 질문에 하층이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죠. 하층이 사회적 성공계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이 그 연구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답을 제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하층, 핵심 용어는 뭐가 되겠어요? 하층, 또 청소년, 그리고 범죄, 그리고 사회적 성공 기회, 제한, 이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연결해서 연구 제목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핵심 요소도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제목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제목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예가 5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예 1, 하층 청소년의 범죄에 관한 연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예 2, 하층 청소년의 범죄 원인에 관한 연구,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예 3은 보면 하층 청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쓸 수도 있겠고, 또 성공 기회와 하층 청소년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성공 기회 제한이 하층 청소년의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시된 것 중에 예 1은 연구 내용을 조금 넓게 고려해 가지고 연구 제목을 정한 것이고, 하층 청소년의 범죄에 관한 연구, 그래서 이게 넓어요. 범죄가 어떤 범죄냐, 그런 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5번에 보면 5번의 제목은 연구 내용을 아주 압축해 가지고 연구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성공 기회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 축소되어 있죠. 이 중에서 예 1과 예 5 보다는 예 2, 예 3, 예 4가 연구 목적으로
그래서 더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유 밑에는요. 이건 역시 팁입니다. 생각하기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더 생각해서 한번 더 연구하는 목적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고려해서 연구 제목을 정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서베이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경우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 변수를 미리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정된 연구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연구 제목을 잡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종속 변수를 제목에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사들의 그 행복감 또 그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는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고 건강 수준일 수도 있고 또 종교 여부에 관련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연구가 고려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종속 변수는 행복감, 독립 변수는 인간관계, 건강 수준, 종교 여부가 해당될 것입니다. 이게 독립 변수죠. 이때 종속 변수를 고려해 가지고 교사의 행복감에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연구 제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 변수보다 종속 변수를 고려해 가지고 제목을 정하는 것은 종속 변수가 그 연구자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고 또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독립 변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또 제목을 바꾸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연구 제목이 너무 길 때는 부제목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종종 연구 제목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구 제목이 너무 길게 되어지면 연구 목적을 문장으로 동일하게 표현한 것과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목이 좀 뭔가 신선한 뭔가를 풍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연구 계획서를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글을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연구자의 문장 작성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장을 줄이질 못해? 이거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못해? 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선입견을 줄 수가 있어요. 또 그 연구 제목에 동일한 표현이 중복되어 버리면 연구 제목으로서 문장이 가져야 될 긴장감도 사라지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연구 제목이 너무 길거나 연구 제목에서 특정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연구 제목에서 빼고 부제로, 다시 말하면 부제목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런 그 연구 제목을 보십시오.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라는 것을 조정해 가지고 연구 제목을 줄이고 부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연구 제목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렇게 긴 것을, 이렇게 긴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땡땡 학교 급별 차이를 고려하여 라고 부제를 다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고 이게 부제죠. 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초, 중 등 교사를 대상으로 이렇게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보기도 좋고 굉장히 요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제를 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길 때는 이렇게 부제를 다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연구 제목을 설정한 후에 이 연구를 마쳤을 경우에는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해 가지고 예측되는 이제 목차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흐름, 연구의 흐름이죠. 이제 목차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목차는 다음 장에서 이제 논의될 최종 보고서 작성법에서 내용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예상되어지는 연구 목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1강을 마치고 2강에서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예상되는 연구 목차. 연구 계획서에서 최종 연구 결과물의 연구 목차를 예상해 가지고 기록하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에 어떻게 구성할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이 정합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심사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차를 넣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목차의 구성을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준비성과 연구를 비교해서 깊이 이제 고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구 목차가 꼭 필요합니다. 아니 연구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목차를 넣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내가 이렇게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차는 사전적인 준비 없이는 목차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구 방향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것을 흐름을 미리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목차를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강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